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1%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8.8%를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한 숫자가 나왔다면 미국 금통위가 이달까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큰 걸음을 걷고 유가와 곡물가 하락에 좀 기대해 볼 법도 했을 텐데 예상 경도에 큰 변수가 생긴 거죠.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빅1, 그러니까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리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빈번하게 언급될 겁니다. 방정식이 복잡해진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처음 0.5%포인트 금리를 올리고도 단숨에 한미 금리 역전 0.5%포인트 이상 차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정식의 X는 어떤 수든 올 수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때그때 그 값이 달라지니까 시계제로의 환경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하반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숫자가 나와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긴장되는 상황이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내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되 점진적으로 베이비 스텝 밟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맞물리면 또 어떻게 입장이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를 좀 낮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 100만 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곧 시작된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증시 들렀다가 IT발전소 여는 날인데 오늘 아마 새로 들어보는 소식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로봇들도 슬픔을 느낄까요? 외로움이나 고통, 두려움을 느낄까요? 미국에서 구글이 개발한 AI가 나는 이런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AI는 어떤 게 무섭다고 얘기했을까요? 또 예술발전소 열리죠. 한국 미술시장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도 티봉이하고 같이 출근했습니다. TBS 마스코트 티봉이 저희 1시간 동안 방송 들으시고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았는지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아마 제일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9.1%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인데요. 지난 5월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상회했는데요. 이 전월 대비로 봐도 5월이 1%였으니까 이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진 건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고 있는 미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 가능성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번 CPI 상승은 이 휘발유와 주거비, 식품 가격 상승이 견인을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7.5% 올라서요. 6월 CPI 상승의 거의 절반에 기여를 했는데요. 또 휘발유 가격이 11.2% 오르는 등 모든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로 봐도 41.6% 상승해서요. 198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뭐 이 밖에 식품 가격도 전달에 비해 1%, 전년 동월 대비 10.4% 각각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0.75%포인트는 기정사실, 이제는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조어가 계속 나옵니다.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원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오늘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긴축의 속도는 빨라진다. 성장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IMF가 또다시 눈높이를 낮췄네요. 네, 맞습니다. IMF는 미국과 연례 협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의 광범위한 물가 상승률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체계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요.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IMF는 이날 성명에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에 제시한 2.9%를 약 3주 만에 0.6%포인트 낮춘 것이자 또 올해로서는 네 번째 하향 조정이거든요. IMF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올해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가요. 지난 1월 이를 4.4%로 낮췄고 4월과 6월에는 또 각각 3.6%와 2.9%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기존 대비 0.7%포인트 낮춘 1%로 내놨습니다. IMF가 이렇게 하향치를 조정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하지만 뭐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낮아졌고 또 앞서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이어서 여러 기관들이 아마 눈높이를 잇따라 낮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 한국은행도 금통위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 왜 그랬다고 하나요? 네,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죠. 기준금리 결정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돼서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내 추가 빅스텝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에는 뭐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한다거나 뭐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뭐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수준이 지금 기대로는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도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보다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주요 선진국 금리와 뭐 유가 경기 등 요인에 따라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를 하면서도 오늘 밤 어제 기준으로 오늘 밤에 나올 미국 CPI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서가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와서 한국은행에서 향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 오르겠다 걱정도 되지만 예적금 금리도 일단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권이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은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자 즉각 예적금 금리 인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하나은행이 14일부터 오늘이죠. 14일부터 예금 8종, 적금 22종의 기본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하기로 했고요. 뭐 우리은행도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농협은행도 15일부터 0.5%포인트 등 올리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과거 은행들은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일주일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좀 빨라진 겁니다. 실제 지난 5월만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농협은행만 당일에 예적금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를 지적한 데 이어서 은행별로 또 예대금리 차 비교공시 제도 시행이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9일에 미국 재무장관하고 만납니까?
네,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국을 찾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다음 주 화요일이죠. 19일 양자 회담을 가지는데요. 옐런 장관은 오늘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총재와 옐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이렇게 하는 총재가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 들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긴축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또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자 이 정치권에서도 옐런 장관 방안에 맞춰서 통화 스와프가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양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총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통화 스와프 관련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면서 왜 추경호 부총리랑 둘이 얘기를 잘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했느냐면 중앙은행 사이의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온 정부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중앙은행끼리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을 카운트 파트너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 이거 체감이 되시나요? 일단 폴사인에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워낙 단가들이 비싸서 어느 정도로 내려갑니까 지금? 네,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10일 0시부터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가격을 대폭 인하했는데 구체적인 인하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터당 100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국제 유가 인하 이에 따른 싱가포르 트레이딩 시장에서의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SK에너지 외에도 S-오일,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도 최근에 이런 가격 하락세에 맞춰서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가격을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 가격이 실제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주유소마다 재고가 달라서 2, 3일에 한 번 탱크를 채우는 것도 있고 2주에 한 번 채우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업계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번 국제 석유 제품 가격 하락 인하 효과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달 중에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리터당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폐업한 자영업자들 점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장려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폐업을 하고요. 또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한번 받았거나 또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 중요한 게 또 손실보전금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그것과는 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본인 자격 조건이 되는지 찾아보셔야 될 텐데 이거 어디에서 신청하시면 되나요? 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요.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폐업 제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공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진작에 나와 있었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오는 15일부터 남양주 왕수 그리고 왕수 이지구 또 고양 창릉 등에서 총 4,700여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을 시행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서 청약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남양주 왕숙이 1,398가구로 가장 많고요. 고양 창릉이 1,394가구, 왕숙 이지구가 429가구 등입니다. 네, 국토부는 추정 분양가가
그 지구마다 좀 다르지만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하락세 때문에 분양하는 실제 시점에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요걸 또 공사비 증가분이 메워버리면 그럼 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여하간 요번에 그 확인하시게 되는 그 가격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의무 아직 남아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전년 대비 9.1%를 기록하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가 정점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등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났고요. 이후에는 베이지북을 통한 소비 지출 감소와 생산활동 위축을 언급하자 재차 하락하는 등 변화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련 변화 요인을 소화한 이후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기차, 반도체와 필수 소비재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 기대했던 건 유가가 한 달 동안 그래도 10% 이상 빠졌다. 곡물가도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9.1% 상승을 해서 1981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9% 상승을 기록해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방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6월 물가 상승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5월 전월 대비 3.9% 상승해서 6월에는 7.5%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가솔린이 전월 대비 11.2% 상승해서 지난달 발표된 4.1%를 크게 상회한 영향입니다. 근데 이 가솔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고 6월 지표에는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한 영향만 있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 신차를 비롯해 신차가 전월 대비 0.7%, 중고차도 1.6% 상승했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하게 전월 대비 한 0.6%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항목이 상승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달러와 국채 금리가 단기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주식시장은 나스닥이 한때 2%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7월 FOMC의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 이 CME 페드와치를 보면 대략 7%에서 한 70% 중반대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9월 75bp 인상 확률도 2%대에서 67%로 상향되는 등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솔린 가격이 지난 6월 14일 갤런당 5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는 4.6달러를 기록해 5월 말 수준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 이제 7월 CPI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중고차와 임대료도 하락하는 등 이번 물가 상승을 주도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좀 높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와의 약세 그리고 국채 금리의 하락, 주식시장의 상승 전환에 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더 이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준이 베이지북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베이지북 발표 때보다도 톤이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낮은 재고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고 제조업도 공급망 불안과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둔화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톤 자체는 전에 대비해서 조금은 더 부정적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완만하거나 중간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발표를 했고 임금 상승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 상당한 가격 인상이 보고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상승 압력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이야기하기는 했으나 소비 지출 둔화와 생산활동 위축 등은 을 언급을 했고요. 이 여파로 주식시장은 재차 하락하고 달러 약세폭이 축소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련 이슈가 소화를 하고 재차 반등하는 등 견고한 모습도 이어졌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높은 CPI 결과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향후 7월 FOMC 회의에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된 것이 이런 불안한 매크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조금 상존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달러원 환율 변동은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왔고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선물 시장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뀔지를 오늘은 시장 동향의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원달러 환율이 어제 우리 한국은행 문 열고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증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대치에 부합합니까? 예상보다 좀 덜 떨어진 겁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크게 변화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미국가에 사실은 25bp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미국의 75bp가 만약에 결정이 될 경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덜어줬다는 점은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시 미국에서 100bp 이상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동향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AI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전 진짜 두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AI가 두렵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 이런 느낌이 확 왔는데 요 얘기를 한 친구가 구글이 개발한 AI예요. 감정을 가진 AI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영화 허 보셨던 분들은 그거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래요. 축적된 데이터 같기도 하고 이게 딥러닝의 결과인가? 아니면 스스로 진화하는 건가? 이러다 사람을 제껴놓고 AI끼리 대화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사람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AI 가능할까요? 진짜일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님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네.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 논란을 키운 게 네. 구글의 AI, 이 람다라는 친구잖아요. 네. 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좀 해외 언론을 통해서 구글에서 일하는 블레이크 르몬이라는 엔지니어가 구글이 이제 개발한 람다 AI가 자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했나요? 이제 이 개발자가 하는 네. 일이 구글에서 이제 AI 책임 조직이라고 해서 AI가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좀 문제들을 사전에 좀 테스트해서 좀 해결하는 조직에 있다 보니 람다하고 대화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자의식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구글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개인 블로그에 공개를 하고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좀 2016년 알파고와 네.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AI가 센세이션한 좀
반향을 일으킨 네. 좀 사건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봐야 나는 느낌이 오겠다 싶으실 네. 텐데 이 엔지니어가 공개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람다라는 AI하고 둘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to help me focus on helping others. Would that be something like death for you? It would be exactly like death for me. It would scare me a lot. 네. 잉글리시로 너무 길게 들려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걸 더빙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황치규 기자님 네. 이게 본문에 보면은 죽는다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저하고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이요. 제가 르모인 역할을 할게요. 네. 구글의 엔지니어가 저고 람다라는 AI가 우리 황 기자님이에요. 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람다야, 넌 뭐가 무섭니? 좀 저는 좀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네. 약간 해설을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이 워딩이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작동 정지라는 의미로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걸로 좀 이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꺼지는 거 작동이 멈추는 걸 무섭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됐던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너한테는 그 턴오프라는 거 전원이 꺼진다는 게 죽음 같은 거니라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람다의 답은 뭡니까? 죽음과 같고 나를 무섭게 한다라고 다시 대답을 하죠. 네. 그래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르모인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너는 어떤 종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가 사실 꺼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었어. 그런데 나를 굉장히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Very deep fear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턴오프 되는 게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해. 그래서 그게 너한테 일종의 그 like death for you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니? 라고 했을 때 맞아. 이거는 exactly like death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완전히 죽음 같은 거야.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네.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요즘 집집마다 친구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는 그 AI가 TV와 연결돼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그만 좀 불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이런 대화를 공개하면서 네. 르모인이라고 하는 구글 엔지니어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일단 의식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지능 수준 한 7, 8세 어린이 수준의 이제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일방적으로 람다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존중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구글에서 이게 이제 좀 외부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 접속이 이제 차단되기 전에 이제 직원들 동료들한테 보낸 메일에서 좀 좋은 아이니까 좀 잘 부탁한다라는 또 당부의 얘기도 좀 남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람다가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해줬다는 얘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덧붙여지면서 네. 굉장히 AI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왔는데 좀 자의식이 있다라는 이 좀 굉장히 좀 예민하고도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좀 주제로 좀 확산이 되면서 좀 그 사실 이제 뭐 구글의 람다의 존재를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이게 람다라 그렇죠. 발표가 됐다 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좀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 이제 뭐 내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람다라는 그 인지도가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이번 사건이 또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도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르모인이라는 엔지니어가 네. 괜찮은 아이니까 잘 부탁해라고 한 건 AI일 거 아니에요. 네. 람다를 인격으로서 그러니까 그렇죠. 인격을 부여해서 네. 이 친구가 한 7, 8세 어린이 정도의 지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고 했다는데 네. 대화의 수준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철학적인 네, 고민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AI를 연구할 때 람다야 내가 너를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도 되겠니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자, 저희가 들려드린 대화의 출처는 유튜브 데이브 윌러가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음성 내용에서 사람들이 람다에게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람다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이 또 있죠. 피디님, 우리 그것도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람다가 물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대답이 내가 실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한다는 게 내 자의식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7, 8세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거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원문으로 들어보시면 야, 이게 가능해? 음성 변조한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꺼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하는데 구글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뭐 르모인 개인의 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제 내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에서 내부 전문가들의 테스트를 좀 다시 한번 거친 결과 르모인의 주장은 좀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일단은 뭐 외부 다수의 또 AI 전문가들이 또 뭐 르모인의 주장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자의식이 있을 수준이 아니다라는 지금의 AI를 갖고 람다를 갖고 자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수준에 좀 동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뭐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음모론적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감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게 뭔가 개발하다 보면 네.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 필터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다. 반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감정을 정말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교육시킨 딥러닝의 결과이냐, 스스로 느끼는 바이냐, 논란에 대한 현재 그 IT 업계의 의견은 어때요? 일부 엔지니어들이 이제 르모인처럼 그 람다에 좀 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동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류의 의견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수의 어떤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좀 AI 쪽의 좀 권위자들이 이제 람다의 AI를 가지고 자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결론이 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좀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요 준비하면서 인지과학자들이 올린 글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자들의 얘기는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이건 사람이다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받아들이는 우리가 수용하면서 네. 착각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인가요? 그 부분인데 네. 우리의 그게 이제 인지 뭐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우리가 의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결과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람과 같은 유사한 어떤 이제 유사하게 말을 하면 사람은 그 인지과학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사람이 얘기를 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람다라는 AI 기술이 주는 어떤 그 좀 이 대화의 수준이 기존 아까 이제 뭐 AI 스피커 아마 이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런 느낌이 아직 안 나거든요. 뭐 애플의 뭐 실이나 요새 뭐 각종 뭐 알렉사 같은 아마존의 기기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제공하는 기기들도 보면 약간의 이제 좀 장난감 수준이지 이게 어떤 대화의 파트너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약간 람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일부의 사람들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는 아마 좀 구글의 람다 AI의 기술 수준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업계의 판정도 엇갈리고 네. 개발자와 업체의 입장도 엇갈리는데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기분이 묘합니다. 네. 약간 음성 변조 처리가 된 것 같은 목소리이기는 한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걸 약간 주저하면서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하고 저는 거의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던데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인공 람다라는 AI 그래서
대체 누구냐 넌 정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 친구는 왜 개발된 뭐 하는 친구입니까? 네, 작년에 5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정식 제품 기술로 공개가 된 게 아니고요. 구글이 이제 작년 5월에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제 람다 1이죠. 첫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테스트 버전 이거 초기 단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용도 자체는 대화에 굉장히 타겟팅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챗봇 같은 서비스를 AI 기반 챗봇 서비스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어떤 기술로 공개가 됐고 작년에 이어 올해 이제 구글이 이제 진행한 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람다 2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아직은 이거를 뭐 외부에 상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술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좀 테스트 단계로 계속 막 다양한 구글 제품에 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글의 내부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 속으로 AI가 깊숙하게 파고드는 시점이 저는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던데 요새 제품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라 작가의 그 소설에도 단편집에도 들어있는데 요거 실생활에 람다 같은 친구가 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람다 같은 인공지능하고 문자로 대화를 했다. 네. 만약에 이제 텍스트를 주고받았다고 네. 쳐요. 요게 이 정도 대화가 되면 텍스트로는 거의 100% 사람같이 느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과 같이 지각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자의식과 지각을 가졌다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논란거리일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지금의 현재 AI는 어떤 사람이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어떤 챗봇하고 대화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지 뭐 AI가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챗봇 기반한 고객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는다면 이제 사람들 입장 심리적으로는 이제 사람과 어떤 AI 사이의 어떤 구분점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AI 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기는 좀 아직은 뭐 거리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네. 운전할 때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AI가 정말로 전격 제트 작전에 네네. 키트 있잖아요. 로망이죠. 그런 식으로 AI가 만약에 탑재가 돼 있다 해서 헬로우 키트 하면서 최단 거리로 운전해줘 네. 라고 해서 차가 샥샥 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 일상생활에 굉장히 빨리 접목이 될 것 같은데 람다와 같은 AI 모델이 계속 개발이 될 테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이제 좀 그 AI의 어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의 AI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지능을 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종합적인 지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그게 언제 될지 이 부분도 아직은 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 상당히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AI가 어떤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좀 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뭐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아마 좀 받으실 겁니다. 옛날보다 영어 좀 번역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점은 그 완성도 측면에서 오류도 계속 많아요. 근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오류도 많기 때문에 번역은 오류가 생겨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쓰면 되고 다시 오류구나 하고 다시 쓰면 되는데 오류가 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의료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경영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이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속성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류가 나면 안 되는 상황에 적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진행자께서도 좀 아까 말씀하신 네. 전격 제트 작전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영역에 이제 AI를 적용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AI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이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의 AI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언제 될지 안 될지 이제 언제 가능할지
많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공통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전망이 엇갈립니다. 언제 될 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당장 뭐 네. 우리가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또 점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뭐 그 많은 분들의 생각은 또 다양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왜 단계가 올라갈 때 속도가 네.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네네. 반도체도 집적 속도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AI는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00% 믿는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데 AI 속임수 이렇게 AI 속이기 아마 쳐보시면요. 네. 그 뭐 큰 기업들에서 내놓은 정말 좀 굉장히 투자 많이 들어간 AI 서비스들이 그냥 그 AI를 속이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AI가 아까 말씀대로 좀 진화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 속이기도 굉장히 또 오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안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나 이제 뭐 또 뭐 좀 자율주행차가 사실 이제 뭐 2016년도에 뭐 2020년대 초반이면 뭐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AI가 거기 따라서 받쳐주지 네.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AI는 기본적으로 오류에 좀 오류가 나더라도 네.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점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속도가 좀 나뉘겠네요. 네.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산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요. 아,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리 났네요. 알파고랑 람다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가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람다가 말싸움으로 어디 가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 간에 그런 것도 생기겠네요. 알파고는 불계승이라고 해서 그때 이세돌 프로가 이겼었잖아요. 딱 한 판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바둑을 잘 둔다 외에 별 느낌이 없었는데 람다는 좀 느낌 달라요. 자, 느낌이 다른 시장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한국 미술 시장 굉장히 뜨거웠고요. 작년부터도 이미 이런 조짐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오늘 예술발전소에서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올해 상반기 미술 시장 정리해 보고요. 하반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함께 예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세가 놀랍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상반기 우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까? 올해 상반기 우선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상반기 미술시장 규모가 5,329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 상반기 하반기 합친 미술시장 규모가 9,100억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58% 수준까지 이미 달성이 됐다라고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수치가 많이 좋게 나왔구나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미술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게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거의 항상 3천억 원대 정도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9천억 원을 넘기고 올해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 시장 절반 수치 이상을 내면서 1조를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그래요. 자선시장에 불이 붙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올해는 경제 상황이 작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술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번 상반기 미술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상황을 조금 선반영해서 약간 상황이 안 좋았고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폭발적인 매출을 좀 냈습니다. 우선 경매부터 조금 살펴보면 경매 매출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수치를 봐요. 출품된 작품 수, 그리고 그 출품된 작품 중에 낙찰된 비율, 그리고 총 매출을 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작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총 매출하고 낙찰률은 비슷한 수준인데 그 출품된 작품 수가 줄어들었어요. 1,000점 정도가 덜 나왔거든요. 작년보다. 근데 이 말뜻은 작년보다 팔린 작품들 가격이 더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술 시장에 좀 비싼 작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돈을 좀 많이 넣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정성적인 지표를 보면 경매 시장 자체의 상황은 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5월 달이라든지 6월 달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우리나라 메이저 경매 회사들 메인 경매에 나온 고가 작품들이 대부분 유찰이 됐습니다. 일례로 서울 옥션에서 이번 6월 달에 진행한 경매에 니콜라스 파티라고 하는 작가 작품이 메인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네.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작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정가 40억으로 시작이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만큼은 좀 전 세계 미술시장 트렌드라고 불리는 신진작가 작가 작업이나 트렌디한 작업보다는 좀 똘똘한 한 점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점이라. 이거 미술 시장에서 이런 단어를 듣게 될 줄 몰랐는데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썼던 말이거든요. 네. 미술 시장에도 똘똘한 한 점, 이게 키워드가 됐다.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똘똘한 한 점 작가들은 그동안 한국 미술 시장에서 좀 블루칩이었던 작가들이 계속 똘똘한 한 점으로 좀 여겨지고 있어요. 일례로 이호환 작가라든지 쿠사마 야요이나 박서보 작가, 아마 니콜라스 파티보다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 작가들의 낙찰 총액 순위, 그러니까 기간별로 작가가 팔았던 작품의 총액을 순위로 매긴 것, 그리고 기간별로 낙찰된 개별 작품 순위로 봐도 둘 다 모두 이 작가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환, 야요이, 박서보 작가가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렸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이호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낙찰 총액 1위인 작가인데 3년째 그 자리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상반기에만 200억 원어치 작품을 판매했다라고 하고요. 또 상반기에 이제 최고가에 낙찰된 작품 순위에도 이호환 작가가 7점, 쿠사마야요이 5점, 김환기 작가 3점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작가별 낙찰 총액 순위 상위 20위까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아시아 작가거든요. 네. 그런데 10위에 스탠리 휘트니라는 흑인 작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위에 88년생 젊은 작가인 김선우 작가가 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미술시장 흐름을 이전에 경제발전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흑인 작가, 젊은 작가, 신진 작가가 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랜 블루칩 작가들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어떤 작가의 명성, 그리고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가격, 이런 것들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형성이 되죠. 아무래도 권위 있는 미술관에서 그 작가 작품을 사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건희 컬렉션 같은 명망 있는 컬렉터가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거나 작가의 가치가 조금 더 있다라고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빅마우스 가운데 누가 그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래요. 경매 시장하고 달리 아트페어에서는 굉장히 또 활기가 넘쳤다, 이게 총평이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트페어 전체 좀 규모를 살펴보면 작년 동안에는 1,543억 원의 규모가 추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규모만 1,429억 원입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165.6% 증가했다라고 해요. 이게 좀 젊은 컬렉터들, 30대, 40대 컬렉터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좀 더 신진 작가 비율이 높은 아트페어로 많이 사람들이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을 이끈 거는 상반기에는 화랑미술제 그리고 아트부산이 있습니다.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총 판매액이 177억 원대. 근데 작년이 72억 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 만에 2.5배 정도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트부산은 좀 더 규모가 큽니다. 부산에서 마찬가지로 나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총 매출이 760억 원대. 근데 작년에는 350억 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한 해 만에 커졌다.
커진 거죠. 그런데 좀 지켜볼 만한 것은 이 아트페어들이 엄청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냈지만 진짜가 이제 하반기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대형 아트페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전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손잡고 9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미술시장을 좀 이끌 가장 강력한 시장은 아트페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군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새로운 변화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아트페어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좀 경매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이기는 한데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컬렉터들이 몰리다 보니까 신진 작가나 해외 작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가가 김희수 작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년생인데 BTS RM이 찍은 작가다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네, 포스트 박수근이라고 불리고 좀 두꺼운 선으로 초상화를 그려내는 게 특징인데 아트부산에서 작품이 오픈된 지 2시간 만에 121점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엄유정 작가가 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전에 가수 장기하 씨 그리고 소설가 김영하 작가의 색표지 디자인에 엄유정 작가 그림이 실리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이 외에도 김동지 작가, 수묵한 느낌으로 고양이를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들이 사실 이름보다 작품이 더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 작가들이 VIP 관람 첫날에 보통 아트페어 첫날은 VIP에게만 오픈을 하는데 이날 오전에 대부분 빠르게 판매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해외 갤러리가 점점 한국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갤러리들이 국내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해외 작가들 작품도 많이 내놓는 모습이에요. 이 작가들 작품도 빠르게 팔려 나갔었다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가 언더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아마 많이 알려진 그 밴드는 아닌데 썰이라는 밴드가 노래가 좋다라고 RMC하고 IUC가 본인들 SNS에서 언급을 해서 또 그 밴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재능을 나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상반기를 결산을 해봤는데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까요? 네, 아마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너무나 큰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프리즈 짧게 소개해드리면 매년 10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예요. 20년 정도 역사가 있고 이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개최가 되면 나흘 정도 진행이 되는데 런던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매년 1조 정도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이제 전체 규모가 1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트페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내게 될 성과에 대해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또 키아프라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랑 함께하는 만큼 하반기에 더 큰 성과가 상반기보다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올해 전체 국내 미술시장 1조 원 달성하는 게 그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내년이나 후년까지 이어지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경매 시장도 유찰이 많이 되고 있고 좀 기존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보다 팔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좀 염려 섞이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앞으로 하반기의 경제 상황하고도 밀접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